발로는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최근 중국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은데요. 때로는 우리한테 굉장히 든든한 우군인 것처럼 보이다가도 우리를 정말 따라오는,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는 거대한 추격자로 보이기도 하고, 미국과의 갈등 과정에서는 이제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중국과의 관계 등 되게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지금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 나라는 도대체 뭐 하는 나라길래 저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들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인데요. 오늘은 중국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이라는 중국 관련 서적의 저자 임명목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이라는 책, 이게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중국이 이 거대한 코끼리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인상이 좀 깊었어요. 이제 거대한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진다 할 때 그런 느낌으로 중국이 워낙 거대하고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중국이다 저기가 중국이다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뭔가 그 중국사를 이렇게 하나의 그 실로 꿰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읽기도 좀 편하고 좀 이게 다른 분의 표현은 그런 게 있었죠. 이게 많은 것이 인풋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중국 이야기 같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늘 컨셉은 한 30분에 듣는 중국사, 중국 현대사. 그러면은 일단 덩샤오핑 체제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는 이제 마오쩌둥 체제였을 거고 덩샤오핑 체제의 시작과 어떤 그 컨셉으로 좀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가볍게 마오쩌둥부터 시작하자면은 마오쩌둥은 이제 공산주의자였고 어떤 소련식 체제, 계획경제, 공산주의라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데 사실 좀 공산주의 중에서도 정통 소련식을 추구한 건 아니고 독자 노선을 좀 많이 거르려 했죠. 우린 소련의 부하가 아니다. 그래서 핵무기도 만들고 대약진 운동이라든가 문화대혁명이라든가 이런 게 원래 소련에서 비슷한 일을 하긴 했지만은 중국처럼 막 하진 않았거든요. 그쵸. 문화대혁명이나 대약진 운동은 정말 그 인류 역사에 남을 참사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게 이제 전문 계층이 생기면은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를 한 거는 인민을 평등하게 하려고 한 건데 이런 기술자, 당원, 관료 이런 게 사실은 공산주의 체제도 다 이 사람들이 특권층이었는데 마오쩌둥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특권 계층이 되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 경제 성장을 하면 당연히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생기는 직종들인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쓸어버리고 말 그대로 그때 이제 덩샤오핑이 같이 쓸려 나가면서 이런 일화가 있죠. 자기가 이제 라디오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덩샤오핑이 동네에서 이제 라디오 수리를 내가 해주겠다 돈 받고 몰래 해주겠다 하니까 동네에 이제 아무도 라디오가 없어가지고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내가 이제 공산주의 혁명에 나섰지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 자기는 라디오 수리공인데 라디오를 수리할 라디오가 없는 이 체제가 공산주의의 문제인 것 같다. 문제는 맞는 것 같네요. 심각한 문제죠 정말.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이 죽고 복잡한 이제 과정을 거쳐서 덩샤오핑이 아무튼 이제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자마자 이제 몇 가지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개혁 개방이라는 걸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말이 먼저 부자가 되라라는 선부론. 선부론을 만들어내서 이제 농업을 자유화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생산을 해서 가족끼리 수확물을 가져가라 하면 가족은 한솥밥 먹는 사이니까 열심히 이제 일을 거기는 평등이 가능하죠. 그렇죠. 저 요새 너무 힘듭니다. 애들한테 너무 퍼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굳이 이익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족이라는 공동체 정도에서는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인센티브가 없어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족농 체제로 전환을 했고 거기서 엄청나게 농업 생산량이 그 전에는 집단 농장 체제에 있다가 농업 생산량이 회복이 되고 또 그 향진 기업이라고 동네에서 이제 농산물을 향진 기업. 향진이라는 게 말단 행정 체제인데 향진에서 이제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또 인센티브 체제를 줬고 거기서 이제 어떤 농산품 가공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초기 산업화의 기틀을 닦죠. 그리고 이제 상하이는 아니고 이제 광둥성의 그 유명한 선전이라든가 듀하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도시들을 경제 특구로 지정하고 그래서 이제 홍콩이나 동남아시아나 대만의 화교 자본들을 유치를 해서 단순 제조 공장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지금은 거의 삐까뻔쩍한 동네들이잖아요. 그렇죠. 40년 만에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빠른 속도의 성장을 이룬 도시라고 평가받죠. 선전이나 이런 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덩샤오핑 체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경제가 순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예.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많죠. 특히 이제 과거 이제 공산주의 혁명에 투신했던 그런 아저씨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합니다. 일테면 뭐 추가적으로 뭐 경제 특구 열겠다. 아, 안 된다. 지금 있는 것만 열심히 해라. 좀 경기 부양을 하겠다. 안 된다. 인플레 너무 많이 온다. 그 사람들의 반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사회주의 체제인데 잠깐 사회주의를 구하려고 우리가 하는 시장 경제를 잠깐 도입한 거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천윈이라는 보수파의 그 걸물이 이런 말을 천윈. 하죠. 예. 네. 새는 새장 속에 있어야 한다. 새라는 건 이제 시장 경제고 새장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인 건데 덩샤오핑은 그걸 굉장히 싫어했고 이걸 가지고 80년대 내내 이제 치고 박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떠오른 후야오방이라든가 자오찌양이라든가 예. 호요방 조자양 전 이런 이름이 더 좋더라고요. 이런 지도자들이 이제 부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보수파들의 반발로 다 좀 안 좋게 끝나죠. 특히 이제 1989년에 천안문 사건이 사실은 예. 단순히 이제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일한 실체에 뭐 민주주의자들이나 시민이라든가 학생들이 반발을 한 게 아니라 예. 이미 공산당 자체가 개혁파와 보수파로 나뉘어져 있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때 이제 보수파가 이제 개혁파들을 완전 이걸 계기로 찍어 누르려고 했고 실제로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덩샤오핑이 거의 말을 못하게 될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제 천안문 사태 같은 거는 본인도 예상을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덩샤오핑이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우리가 개혁이 이렇게 고사될 순 없다 해서 1992년에 기차를 타고 조용히 이제 길을 떠났는데 예, 예. 자기가 80년대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경제 특구들을 순행을 하는 여행을 떠납니다. 남순 강화라고 하죠. 남순 강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사실 현대 세계를 만든 엄청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죠. 그 92년도에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개혁 개방 특구들에 가니까 예. 그 시민들은 제일 개혁 개방의 이제 선부로는 이제 수혜를 누구보다 빨리 입은 사람들이니까 덩샤오핑이 나타나자마자 거의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MB가 청계천 간 것 같은 느낌인가요? 거의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뭐 우리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신 위대한 지도자였던 건데 그래서 보수파들이 이걸 보면서 엄청 긴장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쪽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일이니까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막 원래 보도도 통제되다가 나중에는 뭐 동네 신문들이 막 이제 반기를 들어가지고 덩샤오핑 동지께서 우리 동네에 왔다 뭐 이런 거 막 써고 막 보내니까 나중에는 보수파들이 그냥 이제 항복을 하죠. 그래 개혁 개방하자. 왜냐하면 또 이제 91년도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첫째로는 걸프 전쟁이 있었고 이때 미국 군사력이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 뭐 유도 미사일을 쏴서 이제 굴뚝 속으로 뭐 미사일 집어넣는다든가 이거를 이제 전쟁 같지 않았죠. 약간 게임 같이 너무나 게임 같은 상황에 너무나 빠르게 또 점령을 했던 그 현대전의 어떤 전형을 보여준 전쟁이었죠. 예, 베이징에 이제 그 정치인들이 그걸 보면서 와 미국이 강한 줄 알았는데 우리 집 굴뚝에도 막 미사일 내려오겠구나 그러면서 그렇죠. 미국이 강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셌단 말이야 하면서 근데 군사력을 건설하려면은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돈이 이제 중요하니까 돈부터 벌자 했던 걸 컸고 또 소련이 망했으니까 공산주의가 진짜 어떤 한 종지부를 찍었구나 한 시대의 공산주의라는 게 그런 다발적인 이제 사건들이 이제 연달아 터졌고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이제 보수파가 입지가 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보수파가 사실상 멸종을 하죠.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한 80년대의 그런 싸움이 종료가 되고 대신에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끼리 너무 싸우지 말고 설령 당에 갈등이 있더라도 뭐 그거 외부로 뭐 표출까지 해야겠냐. 적당히 합의하면서 잘 살자 하는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지금 있는 그 집단 지도 체제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상 이제 마오쩌둥 죽은 이후에 누구도 이제 마오쩌둥만한 권위를 지니지 못했으니까 그동안은 덩샤오핑 체제도 엄밀히 말해서는 좀 집단 지도 체제의 성격이 강했는데 그게 지금처럼 막 예전에 막 논의됐던 뭐 칠상파라 67세까지는 연임하고 68세부터는 집에 가라라는 이런 제도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그렇죠. 이번에 유지될까 말까가 좀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유지가 애매하게 유지되긴 했죠. 아무튼 그래서 그 집단 지도 체제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정치적 리스크를 분산을 하고 너무 과도하게 이제 모택동 시절, 마오쩌둥 시제의 정치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은퇴 체제를 이제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고 또 그리고 이제 도광양회라고 아주 중요한 또 이제 모토죠. 덩샤오핑이 이것도 남순 강화에서 말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칼날을 좀 숨기고 미국한테 너무 우리가 대들 필요는 없다. 아시아에서도 우리가 좀 너무 패권주의적으로 나갈 이유는 없다. 돈이나 잘 벌자. 뭐 이런 모토였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 공산당 돈은 벌되 티내지 말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굉장히 중국의 강력한 영원한 이제 지도부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대내적, 대외적 정치 리스크를 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덩샤오핑의 핵심 모토이자 유산이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과도한 민주화도 결국은 우리 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건 중국 공산당이고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무슨 시민 사회한테 나눠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어떤 그런 굉장히 일관된 것 같으면서도 애매한 상태가 이제 이후 한 30년간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광양회라는 게 이게 칼을 숨기고서 이제 이게 발전을 하는 건데 이게 외국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는 야 우리가 되게 세니까 너네 까불지 마. 뭐 일본 왜 니네 옛날에 우리한테 시비 걸었었지. 뭐 이런 걸 안 하면서 이걸 하는 건 되게 알겠는데 그 국내적으로 도광양회를 한다는 게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적대적인 그런 거 갖고 있었지만 이거를 숨기려면 오히려 좀 풀어줘야 되는 게 국내적인 도광양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버는 걸 좀 풀어준 건가? 그렇죠. 돈 버는 걸 풀어준. 그러니까 너희들은 돈만 벌고 정치나 이제 이런 거에서 별로 관심 갖지 마라. 그냥 우리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엔 돈이든 정치든 다 잡고 있었는데 네네. 이 경제라도 풀어주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국내를 관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중요한 게 어쨌든 아무리 돈을 잘 벌려고 해도 불만은 누적되기 마련이고. 그렇죠. 돈 생기면 불만이 더 많아지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극빈층들이 워낙 많을 때는 이제 일단 당장 밥만 잘 먹으면 불만이 없긴 한데. 그렇죠. 극빈층들이 중산층이 되면 또 여러 불만이 생기죠. 뭐 차도 타고 싶고, 뭐 교육도 잘 애들 교육도 잘 시키고 싶고, 더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고기도 좀 먹고 싶고, 고기도 많이 먹어야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이 되는데 중국 공산당이 그걸 또 잘 관리를 합니다. 지역 그 내 수준에서 관리를 하는데 또 도광양을 엮이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제 너무 또 억압하면 안 되니까 중국 민족주의적인 그런 주장들은 어지간하면은 좀 허용을 해줍니다. 도광양에 반하더라도 이제 중국 우리도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좀 많이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뭐 국뽕이라든가 하는. 국뽕 뭐 지금도 많죠. 지금도 많죠. 중국의 또 국뽕이 또 장난이 아니니까. 거기도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공산당에서 유일하게 허락해준 이제 또 마약이 이제 국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민족주의적인 거에만 허용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네네. 사실 그래서 축구공원을 걔네가 그렇게 무섭게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공산당 이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국뽕을. 왜냐면은 국뽕을 너무 나가면은 미국과의 관계를 자꾸 해치게 되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중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게 되면 주변 국가 갈등을 빚을 여지가 생기면은 그럼 동학양이랑 좀 안 맞는 거네요. 네, 왜냐면은 이제 공산당이 우리가 왜 이렇게 독재 권력을 갖게 됐냐 하면은 중국을 그 서구 세력과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이제 맞서서 우리가 중국을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권력을 잡는 거다. 라고 이제 해왔는데 만약에 중국이 이제 미국이나 일본한테 좀 유하게 나가면은 중국 내부에서 이런 반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만 하더라도 저기가 지금 그 남경에서 몇 명을 죽였는데 쟤네하고 친하게 지내냐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반발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중국이 도광양회를 폐기하게 되는 이후 지금 좀 폐기를 많이 한 상황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자발적 민족주의 감정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몇 가지 이제 또 아무튼 변곡점이 있긴 한데 뭐 이건 자세한 거 이제 책을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장점인 시대에 굉장히 이제 많은 성장을 이뤄내죠. 그리고 그 후진타오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때쯤 되면서 슬슬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되죠. 그 도시화된 사회와 이제 어떤 당의 독재 체제와의 갈등이라든가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점점 파열음이 심해갑니다. 시민과 권력의 갈등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또 사실은 그 중국의 이제 정치적 파벌을 말할 때 뭐 태자당, 상해방, 공청단이라는 3대 파벌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3대 파벌론이 좀 지나친 가시 위주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거죠. 누가 어느 지위에 있는 상무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프로필 쓸 때 꼭 이제 그걸 쓰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세 파벌이 실제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또 그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긴 한데 애매한 상황들이 많죠. 이게 굉장히 뭐 무슨 우리나라처럼 뭐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새누리당에도 가입했고 이런 게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에도 가입해 있고라는 게 안 되는데 중국은 이 파벌이라는 거는 굉장히 느슨하고 이를테면 상해방이라는 거는 주로 장점인의 그 어떤 상하이 통치 시절에 이제 신복들이 상해방이 됐는데
공청단이라는 건 공청단이라는 어떤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 공청단파라는 건데 예, 예. 내가 공청단에서 활동하다가 장점이 밑에서 상하이에서 컸다 하면은 뭐 어떻게 이제 규정하기도 힘든 거고 그런 느슨한 네트워크에 가까운 거고 보다 좀 어떤 정치를 설명할 때 좋은 좀 정치 노선이라든가 예. 어떤 이념이라든가 그게 더 분명하겠죠. 예, 예, 좀 더 분명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 예. 청 리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는 이제 파벌이 두 개가 있다. 두 개. 네. 엘리트 파벌과 좀 민중 파벌 뭐 이렇게 막 엘리티스트 코얼리션, 포퓰리스트 코얼리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예. 이제 3대 파벌을 거기에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공청단이 이제 좀 포퓰리스트 코얼리션이고 상해방과 태자당이라는 것이 태자당은 이제 혁명 원로들의 아들들이죠. 엘리트들이네요. 예. 그들이 이제 엘리티스트 코얼리션이라는 건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포퓰리스트, 그러니까 인민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내륙 지방, 가난한 내륙 지방에서 그 정치적 세력을 커왔고 예. 좀 더 이제 사회 문제를 좀 잘 관리하고자 예. 했고 이 사람들이 또 후야오방하고 자오쯔양이라는 대표적인 또 개혁 정치인의 또 좀 친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예, 예. 대표적으로 원자바오 같은 경우에는 예. 자오쯔양이 아주 잘 키워준 그런 정치인이었고 후진타오도 그 후야오방과 아주 이제 친했다고 하죠. 그럼 그때는 이제 후진타오 시대에는 그 내륙파가 좀 더 셌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들이 이제 많은 어떤 좀 주도권을 가지려고 이제 좀 많이 싸움을 하는 신호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그 약 15년, 15년이나 된 사스 때가 이제 중요한. 사스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원래 이제 장점인이 대표적인 그 엘리트 파벌의 이제 거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안 내놓으려고 했죠. 중앙 군사위 주석이 사실상 그러니까 군권을 잡는 게 중국 공산당에선 최고의 이제 권력인데 장점인이 이제 공산당 최고 직위를 후진타오한테 넘겨주고도 2년 동안 이 군권을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인이 그때 주석이었나요? 네네. 그러니까 주석을 하다 그만두고 그다음 후진타오가 주석이 됐는데 장점인이 주석을 놓고서 군사 부문을 자기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한 2년 동안. 그러니까 상황 노릇을 한 2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상황 노릇을 사실 계속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스 때 장점인이 깔아놓은 그 관료들이 완전 보도 통제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시민사회한테 이런 거를 우리가 정보 통제권을 넘겨줄 생각은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다가 이게 사스가 좀 대책 없이 좀 확산이 되죠. 정보가 빨리 공개되고 이제 검역 체계가 좀 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정보를 막으니까 오히려 검역 체계까지 방해받게 되는. 왜냐면은 공산당이 예전처럼 시민들을 이제 그냥 너는 이제 일터와 집만 왔다 갔다 해라가 아니라 투자를 하려면 어디 상해도 돌아다녀야 되고 뭐 베이징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러면은 감염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확산되는 건데 그래서 후진타오가 긴급 소집을 하고 회의를 지금까지 이제 정보 숨기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정보 좀 풀어주고 감염도 좀 빨리 파악을 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메르스 때 생각나네요. 장난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마 비슷하게 아마 오버랩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이즈야 이제 거긴 대륙의 기상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뭐 한 수십 명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어느 병원인지 안 알려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공분을 많이 일으켰었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통제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진짜 거기는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단위로 이렇게 막 그 목소리가 나왔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후진타오가 그 장점인을 공격하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러났어요, 장점인이? 네, 물러났습니다. 이게 뭐 이것만 작용했다고 하기엔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매한 점이 많지만은 그 중국 정치에 관한 여러 책들을 보면은 사스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기술하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약간 엘리트 파벌과 어떤 그런 포퓰리스트 파벌의 이제 좀 갈등을 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 시절을 내내 거치면서 어떤 경제 성장을 하고 시민사회와 관계를 어떻게 수립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두 파벌이 계속 이제 갈등을 많이 빚죠. 특히 이제 가장 이게 노골적으로 나왔던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수출 기업들이 이제 광동성이나 이런 데 있는 수출 기업들이 아주 그냥 막 줄도산을 하고 막 중국 경기도 엄청 위축이 되는데 왜냐면 미국이 그동안 물건을 사주면서 중국에 돈을 벌어줬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경기 부양을 해야겠다. 이 부양 자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좀 너무 과도하게 단순한 감이 있지만 후진타오나 특히 원자바오 총리가 좀 이런 성향이 강했는데 원자바오 총리 같은 사람들은 내륙 지방에 투자를 많이 하고 국영 기업은 좀 구조조정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했고 정치도 많이 서구식 정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고
장점인의 그 부하들 있습니다. 좀 상하이방 부하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먼저 일단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먼저 부자가 우리가 어떻게 됐냐. 그 수출기업, 제조업체 보조금 줘가지고 국영기업 보조금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컸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수출주도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같이 그 내륙 지역에 이제 어떤 그 사람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을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수출 시장이 많이 막혀갖고 수출 기업이 힘든 거니까 수출 쪽으로 지원할 것이냐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두 개를 적당히 섞어서 하자. 합의가 엄청 논쟁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중국 공산당에서는 우리는 논쟁이 없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8천만 당원이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게 이제 공산당의 거의 공식 입장인데 이때는 막 공산당 하위 그 언론들에서도 막 서로 논쟁을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이제 그 광동성의 이제 왕양이라는 이제 공청단 파벌의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이례적이죠. 내륙 지방도 아니고 광동성에서 이제 그러게요. 광동성인데 내륙 그게 좀 이제 중국 공산당의 지역 지도자들은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굉장한 시장주의자였고 빈곤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좀비 기업들을 좀 청산하고 보조금으로 버티는 청사 실업은 조금 우리가 감당을 하다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하자라는 쪽으로 했고 이미 이제 어떤 수출 기업에 많은 이권이 걸려 있는 보수파 지도자들은 이걸 굉장히 안 좋아해가지고 왜 자꾸 그 당내 입장에 반발을 하느냐 했는데 광동성이 또 그걸 기반으로 많은 성장을 하게 되죠. 이후에는 이걸 또 뭐 이제 등롱환조라고 새장을 들어서 새를 갈아치운다라는 정책 모토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자성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요. 뭐만 하면 다 사자.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2010년, 11년에도 막 무슨 뭐 외국에서도 막 정치 혁명이 막 일어나고 아랍의 봄이라든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로 또 미국이 엄청 타격을 입으면서 당내 논쟁이 계속 격화되는데 보수파 쪽이 좀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이게 저 미국 봐라 저거 망하지 않냐. 우리가 굳이 저걸 개혁 개방 저 기조로 따라갈 필요가 별로 없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 노선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충분히 먹히는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덩샤오핑 체제, 선부론, 그다음에 이제 집단 지도 체제 잘 굴러가고 있지 않냐. 뭐 이대로 가도 이대로라는 걸 외치면서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 개혁파들은 아니다 자유주의로 가야 된다. 우리가 민주주의 도입해야 더 가야 되고. 된다. 실제로 이제 그 리커창 총리가 세계은행이랑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뭐 중국 개발 2030인가 뭐 그런 보고서를 내는데 여기서도 뭐 시장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지식인들에게 많은 정보를 풀어주고 이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뭐 거의 그런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가 보수파한테 엄청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중국에 대해서 제가 좀 중국을 바라볼 때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이게 단일한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이 목소리 간의 논쟁이 어떤 식으로 대립구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파악하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대립구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시진핑이 어떻게 이제 또 등장하게 됐나를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책의 주요 요지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임 작가님하고 같이 몇몇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하셨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중국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바이어스가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공부했던 중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그 급변하고 다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자기가 이제 뭔가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중국을 해석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임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바이어스가 없이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더 그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그 무역 상대국이자 외교의 파트너자 어차피 또 가까이 사니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언제는 그 협력자가 되기도 하고 언젠간 적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라 좀 더 많은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쪽 뭐 중동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좀 대중서적 일반 사람들도 좀 읽기 편하게 이런 걸 계속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칙한 경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